시니어들한테는 중요한 지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동성 지능, 타고난 지능으로서 암기력, 추리력, 논리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발달해가는 어떤 능력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유동성 지능이라는데 결정성 지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점점 쌓여가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험에 의한 판단 능력이 높아지고 지혜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결정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정성 지능이 60대의 피크로까지 발전한다는 거죠. 60세가 피크. 그리고 60대 피크 이후에 안만하게 떨어지는데 유동성 지능은 40대 피크하면서 떨어지는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종신직이요? 네. 은퇴가 없죠. 제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는 만큼. 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뭐 떠날 수 있고 오히려 나한테 달린 거죠. 내 상황에. 근데 국가적 어떤 종신직이 돼 죽을 때까지 이제 어떤 할 수 있다는 것 측면인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들의 이런 결정성 지능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연방 대법원 판사 중에는 70세가 넘어서 고도의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재판 판결문이 로스쿨 교과서에 오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연방 대법원 판사 중에 그 여성 판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래 일한다고 해서 동료 판사가 너무 오래 일한다. 이제 나이가 너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한 거 아니냐. 너무 오래 일하니까 이제 물러나라고 소송을 했어요. 얼마나 일을 하길래 너무 오래. 96세입니다. 96세. 96세요? 네, 96세인데 그 소송을 당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특허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이제부터 좀 더 내 안목이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걸 못해주면 안타깝다. 이제부터요? 네, 이제부터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내가 아직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항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평생의 지혜가 쌓여 있는 그런 나이 든 어르신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쌓아온 세월이랑 경험이랑 그런 노하우 되게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시니어들이 가진 어떤 경험과 그분들의 어떤 능력과 스킬이 사회적으로 사장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흔한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퇴직하는 그분들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국가적 체제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201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은퇴 관련 벤치마킹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빅 벤처스라는 비영리 단체 마크 프리드만 씨를 만났어요. 마크 프리드만 씨가 저에게 빅 시프트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바로 60세 퇴직 후에 수많은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시니어의 자원이 바로 미래의 국가적 자원이 되고 큰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마크 프리드만 씨는 간파한 겁니다. 그런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벤처기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2015년도에 번역을 해갖고 사회에 출간했는데 잘 팔렸을까요? 그 뭐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으세요? 네, 돈 좀 벌으셨나요? 인세가 아주 소소하게 들어와서 소소하게? 네, 너무 소소하게 들어와서 야 이게 우리 시대에 아직도 이런 정신이 안 맞겠구나 하는데 너무 저는 앞서갔나? 8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 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퇴직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끌어준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지금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의 지금 커다란 사회적 흐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하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고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우리 미래 초고령 사회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행복도랑 상당히 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니어가 어떤 능력을 조직 속에서 발휘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 IT 능력이 뛰어나고 뭐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또 현업에서 어떤 직무 능력도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시니어가 또 하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어떤 대인관계 능력.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도 만나보고 후배, 상사도 만나면서 상대방을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이 있죠. 전문성이 이제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진부해져서 사라지는 기술도 있지만, 그래도 시니어들이 장기간의 어떤 경험과 또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갖춘 분들이 많아요. 그런 시니어분들의 쌓인 전문성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이제 응용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람을 대하는 능력,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지금 현재 과거에 몸담았던 직종과 업종에서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유통업에 근무했더라도 내가 금융업에 가서 보편적인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직종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성장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 키워가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대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없애고 그 사람한테 기대치를 높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시니어들한테 편견이,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허약하다든가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쇠퇴하고 있다든가 그리고 오래 일을 못하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부정적 관념으로 상대방을 이미 보고 있어요. 기업은 50대부터는 많은 기대를 안 합니다. 회사가 나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대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사람도 나는 있겠죠. 말년이다. 예, 말년병장. 그런 말년병장. 말년병장 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내일 모레 집에 갈 텐데 뭐 이런 사고. 50대 중반 정도부터 뭐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난 5년 남았다. 5년간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잘 버티다가 무사하게 정년을 맞느냐가 지상의 과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적당한 일을 주려는 어떤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시니어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야 고작 그런 측면에서 뭐 가볍게 진지하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시니어한테 기대도 안 하고 기대 안 하니까 나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이죠. 예, 인제서야 이제 퇴직을 앞두고 30년 또 살아가야 되니까 진지하게 이제부터 정년 후 인생을 설계합시다. 그런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60세 위에 인생이 30-40년 남아 있다면은 50세부터 어떤 일이든지 진지하게 일에서 배운 능력과 스킬을 또 60세 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커리어를 증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당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말년이야. 이제 끝났어. 이제 정년 퇴임이 5년 남았어. 정년 퇴임했어. 한국에서는 뭐 정년도 정년이지만 나이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예, 나이에 관심 많은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네. 들었는데 예전에 그냥 10살이든 5살이든 그냥 형님아우를 했대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강점기를 좀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사고방식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도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도 학교에서 너 몇 살이야? 내가 형이네? 애초에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도 그렇구나. 그런 영향이래요. 오로지 숫자, 나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서열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혹시 자천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기업에서 인사 시즌 되면 누구누구는 자천됐다. 누구누구는 영전됐다. 네. 동양에서 자천이란 문화는 한번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는 경우다. 앞으로 회복이 불능한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자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직사에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과장이 됐다가 또 과장 보직이 없다가 또 다시 뭐 차장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 생활을 하는 거죠. A라는 기업에서는 부장이었다가 B라는 기업에서는 과장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조직에서는 오로지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승진을 해갖고 저기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어떤 다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은 정년을 맞을 때 하나의 큰 충격을 받는 요인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고 내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능력이나 이제 그렇죠. 함께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야. 그렇죠. 제 딸이 지금 일본에
들어간 지 이제 2년 돼 갑니다. 딸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을 어떻게 호칭하냐? 그리고 상사를 어떻게 호칭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무슨 상, 김상, 박상, 정상, 이상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 회장님, 회장님 막 이렇게 받들고 막 사장님 막 뭐 김사장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사장님도 김상이야. 사장도. 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씨라에 씨? 씨라겠죠. 직급 호칭을 안 붙이고 그냥 상으로 다 통일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많이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조직 전체가 이제 호칭해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한국은 계급 아직도 높은 위주로 계급 사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도 지금 그런 어떤 서열 문화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큰 흐름은 직무급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급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마다 직무의 어떤 가치가 달라요. 어떤 업무는